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저녁, 불 꺼진 병실 한가운데에서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70살 김영숙은 침대에 반드시 누워 눈만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내 몸은 한치도 움직일 수 없었지만 눈과 귀 그리고 기억만은 누구보다 또렷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 박인호가 스마트폰을 내려다본 채 들어와 방문을 안에서 살짝 잠그며 침대에 누운 아내를 힐끗 보고는 들리지 않을 듯한 목소리로 언제까지 이 꼴로 살아야 하나 하고 중얼거렸다. 곧이어 간병인 박미선이 들어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 오늘은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이시네요 라고 말하고 영숙의 얼굴을 살피면서도 눈길은 슬쩍 남편 쪽으로 향했다. 저 목소리, 저 말투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남편의 오래된 그림자 같은 여자라는 걸. 인호가 영숙 머리맡 쪽으로 다가와 침대 난간에 팔을 얹고는 미선 씨,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요양원 보내고. 집 정리하면 우리도 숨 좀 돌리겠지라고 말하자 미선은 환자 쪽이 아닌 남편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그러려면 어머님 상태를 더 관리 잘해야죠 라고 낮게 받았다. 미선은 베개를 고쳐놓는 척 손을 뻗어 영숙의 머리맡을 정리하다가 곁에 서 있던 인호의 손등을 스치고 인호가 피하지 않자 자연스럽게 그 손을 다시 잡아 손가락을 깍지 끼우듯 포개며 선생님 손은 아직 따뜻하시네요 라고 말했고 인호는 네가 옆에 있어서 그렇지라며 숨웃음을 흘렸다. 영숙의 시야 한쪽 끝에는 남편과 간병인의 손이 서로를 꽉 잡고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들어오고 그녀의 눈동자는 아주 미세하게 위쪽으로 굴러가 천장 모서리에 박힌 조그만 빨간 불빛, 자신이 설치해둔 몰래카메라 표시를 확인했다. 나는 꼼짝도 못하는 몸으로 남편이 내 앞에서 어떻게 나를 지우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기록하고 있었다. 인호가 침대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어 당신만 없으면 내 인생도 좀 편해질 텐데 말이야라고 내뱉고 방을 나가자 병실엔 심장 박동기 소리만 남았고 영숙은 움직이지 않는 입술 안쪽으로 아주 조용히 이제 네 차례다라는 말을 삼키며 눈을 한번 천천히 감았다 다시 떴다. 옛날 종이 냄새가 스며든 변호사 사무실. 젊은 시절의 김영숙은 긴장한 표정으로 상속 서류 뭉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흰 종이 위에는 부모가 남긴 토지 매각액, 임대 수익, 금융자산 등이 복잡하게 적혀 있었고 맨 아래에는 배우자와 무관한 독립 상속이라는 문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변호사는 그녀에게 펜을 건네며 말했다. 이건 김 여사님 단독 상속입니다. 남편분께 모두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길 때 이 재산이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겁니다. 영숙은 말없이 도장을 찍었다. 그녀는 그날 서류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며칠 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으로 들어가던 날이었다. 친정 오빠가 다가와 갈색 봉투 하나를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우리 집안에서 널 위해 준비한 거다. 급할 때만 써라. 남편이랑 싸우는데 쓰지 말고. 영숙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 봉투에는 부동산 권리증 사본과 비상금 통장이 들어있었다. 그냥 혹시 몰라서 준비한 작은 장치였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혹시 몰라서가 얼마나 큰 힘을 갖게 될지. 그녀는 그때 몰랐다. 나는 결혼 내내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가 일하고 벌고 책임지는 것을 존중했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돈을 조용히, 아주 조용히 관리했다. 새벽마다 남편이 출근하기 전 영숙은 부엌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쓰고 남편이 본 적 없는 작은 노트를 꺼내 계좌 잔고를 적었다. 월세가 들어오는 날짜, 주식 배당일, 보험 만기 일정.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남편은 그녀를 그냥 평범하고 검소한 주부라고만 생각했다. 어느 해 남편 박인호는 사업이 크게 망했다. 퇴직금까지 까먹고 들어오던 날 그는 말없이 신발을 벗고 거실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여보,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영숙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을 내어주며 그날도 평범한 아내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밤이 되자 그는 서랍을 열어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두 번째 노트를 꺼냈다. 노트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총 자산 12억 4천. 남편 모름.
그 후 세월이 흐르며 집값이 오르고 들어둔 펀드와 임대 수익이 불어나고 물려받은 땅이 개발지로 지정되면서 그녀의 자산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70대가 됐을 즈음엔 총 자산이 100억을 넘어 있었다. 부자가 되었다는 실감은 없었다. 그저 혹시라도 남편이 먼저 쓰러지면 혹은 내가 먼저 쓰러지면 우리 둘을 위해 모아온 돈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행동이 변했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동창 모임이라며 외출했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제각각이었다. 그날 밤 영숙은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호텔 카드키를 발견했다. 그녀는 말없이 날짜를 수첩에 적었다. 다음 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요즘 일이 바빠서 그래. 피곤해서 좀 일찍 잘게. 그날 새벽 영숙은 혼자 부엌에서 계산기를 두드렸다. 오래전부터 그녀가 정리해온 노후 플랜이 화면 위 숫자로 뜨기 시작했다. 그리고 끝에 적혀 있는 문장. 내가 없어졌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살까? 그 순간 영숙은 서서히 떠오르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남편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인지 그냥 같이 사는 사람으로만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녀 없는 세상에서 남편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알고 싶었다. 며칠 후 상담을 위해 다시 찾은 변호사의 사무실. 변호사는 오래 듣고만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정말 남편분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보여주는 것보다 아예 못 보여주는 게 진짜 마음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그 말한 문장이 영숙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확인해야 한다. 이 사람이 나는 쓰러졌을 때 어떤 얼굴을 하는지.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평생 지켜온 자신의 재산과 삶을 시험대 위로 올리기 시작했다. 해가 지기 직전 지방 국도 위에는 노을이 붉게 깔려 있었다. 영숙은 조용한 표정으로 운전대를 잡고 천천히 내리막길을 내려갔다. 차 안에는 오직 그녀의 호흡소리와 대비해둔 의료 가방이 덜컹거리는 소리만 울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전화를 한 통 걸었다. 오늘이다. 준비해줘. 전화를 받은 이는 오랫동안 그녀의 건강을 관리해주던 개인 주치의였다. 그는 짧게 알겠습니다라고 답했고 통화는 즉시 끊겼다. 그녀는 차를 비탈 아래로 조심스레 밀어넣었다. 볼품없는 접촉 사고처럼 보이지만 외부에서는 충분히 큰 사고처럼 보일 만한 흔적이 남도록 정확한 각도와 속도로 맞춰둔 계획된 충돌이었다. 철컥. 에어백이 터지는 둔탁한 소리. 차체가 살짝 틀어지는 감각. 그러나 영숙은 놀란 표정 하나 없이 그대로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날 나는 삶을 걸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걸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정확히 알게 될 거라고 믿었다. 몇 분 뒤 그녀의 위치를 공유받고 대기 중이던 주치의와 지인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왔다. 그들은 계획대로 영숙을 들것에 올렸고 119 구급대에게 의식은 있으나 사지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상황을 전달했다. 구급차 안에서 의사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김 여사님, 이제부터는 한마디도 하시면 안 됩니다. 청각 의식만 남은 상태처럼 그걸 유지하셔야 합니다. 영숙은 눈만 살짝 깜빡이며 대답을 대신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일제히 움직였고 CT 촬영, MRI 촬영이 이어졌다. 영숙은 시선 하나 움직이지 않고 모든 검사를 받아냈다. 의료진조차도 반응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완벽하게 몸을 굳히고 있었다. 이때 병원 복도에서 급히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박인호였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담당 의사에게 매달렸다. 제발 제발 살려만 주세요. 제 아내예요. 사람만 있으면 제가 다 감당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 보였다. 그러나 영숙은 그 표정 뒤에 숨어있는 진짜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의사는 차분하게 상태를 설명했다. 생명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척수 손상이 심합니다. 사지마비가 남을 가능성이 크고 말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긴 어려울 겁니다. 다만 들을 수는 있습니다. 인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며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그 모습은 얼핏 보면 헌신적인 남편이었다. 하지만 영숙은 눈으로만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저 사람은 정말 절 걱정해서 저러는 걸까? 아니면 갑자기 생긴 짐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걸까? 영숙이 병실로 옮겨진 뒤 인호는 의사에게 서류를 건네받고 실수로 봉투를 떨어뜨렸다. 그 순간 잠깐 드러난 그의 표정은 당혹감보단 계산적인 눈빛에 가까웠다. 몇 시간이 지나자 변호사가 병실에 들어왔다. 그는 남편에게 말했다. 장기 간병이 필요하니 향후 가족들의 동의와 재산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인호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상황입니까? 일단 시간을 두죠. 그는 서류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대충 넘겼다. 애써 감정이 북받친 척 숨을 몰아쉬었지만 영숙은 남편의 발끝이 계속해서 초조하게 바닥을 두드리고 있는 걸 놓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병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인호는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라며 방을 나갔다. 그러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복도에서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응, 여기는 문제 없어. 곧 연락할게. 그 목소리는 분명 어떤 여자와 통화하는 톤이었다. 영숙은 온몸이 굳어있는 상태에서도 심장이 미세하게 빨라지는 걸 느꼈다. 그녀는 감정 대신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래.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이제 시작일 뿐이겠지. 주치의는 다시 병실에 들어와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작은 메모를 영숙 손 가까이에 밀어넣었다. 그 메모에는 단 한 줄.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영숙은 눈을 아주 천천히 감았다 뜨며 답했다. 그것이 그녀의 준비됐습니다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전신마비 환자로서의 첫 밤을 보내며 평생 감춰온 자신의 백억과 남편의 진짜 사랑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이제 제대로 보게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퇴원 첫날 집안은 이미 환자용 침대와 기계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낯설지만 정돈된 냄새가 풍겼고 영숙은 전신이 고정된 상태로 천천히 집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익숙한 집 냄새와 식탁의 전 나무 향을 느낄 수 있었다. 첫 며칠 동안 남편 박인호는 예상보다 다정했다.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이며 천천히라고 말하고 밤에도 여러 번 일어나 담요를 고쳐 덮어주었다. 그의 손끝에는 약간의 서투름과 진심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아주 잠시 동안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걸까? 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 잠시는 오래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자 인호의 표정과 기운은 점점 지쳐갔고 걱정에서 불만으로, 불만에서 회피로, 회피에서 다시 어떤 묘한 초조함으로 변화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영숙은 침대에 누워 남편의 발소리를 듣고 있었다. 평소보다 무겁고 질질 끄는 소리였다. 인호는 방문을 반쯤 열고 툭 내뱉듯 말했다. 오늘은 내가 회사도 가야 하고 간병인을 좀 불렀어. 나만으론 도저히 못하겠더라. 그 말투에는 피로가 아니라 해방감이 묻어 있었다. 그날 처음 도착한 간병인은 생글생글 웃으며 들어왔지만 인호의 지나친 간섭과 예민한 태도를 버티지 못하고 이틀 만에 그만뒀다. 그 다음 간병인도 사흘 만에 나갔다. 그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했다. 남편분이 너무 예민해요. 환자보다 보호자가 더 힘들게 합니다. 어머님은 조용하시고 편하신데 보호자분이 계속 뭔가 불만인 것 같아요. 영숙은 그 말 속에서 중요한 단서를 들었다. 남편은 간병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귀찮은 것이었다. 며칠 후 남편은 더욱 티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방을 왔다 갔다 했고 점심에는 혼자 외식한다고 집을 비웠고 저녁이면 소파에 쭈그려 앉아 한숨만 쉬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인호는 맥주캔 2개를 비운 뒤 영숙 침대 옆에 와서 털썩 주저앉았다. 이게 뭐 하는 인생이냐? 나도 사람인데.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그는 영숙의 얼굴을 한참 말없이 바라보다가 이내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나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복도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금만 더. 곧 정리되면 같이 살 수 있다고 했잖아. 그 말에 영숙의 가슴 속 무언가가 서늘하게 식었다. 그녀는 눈동자만 천천히 옆으로 굴려 병실 문을 바라봤다.
그 순간 가사도우미 최수남이 조심스레 복도를 지나가다가 그 속삭임을 들었다. 수남은 문틈으로 살짝 안을 들여다봤다. 영숙의 눈빛이 정확히 문을 바라보고 있는 걸 확인하고 그녀가 의식이 또렷하다는 걸 단번에 눈치챘다. 수남은 방으로 들어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사님 혹시 들리시죠? 영숙은 눈을 한번 길게 감았다 뜨며 예라고 대답했다. 수남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남편분. 요즘 이상합니다. 간병인들도 다 도망가고 어제는 누군가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영숙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녀의 시선이 수남의 손 쪽으로 아주 작게 흔들렸다. 수남은 그걸 도와달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날 밤 수남은 영숙이 쓰지 못하는 휴대폰을 대신 열어 미리 지정된 변호사 번호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상황 변화. 남편 통화 내용 이상. 그 메시지는 곧바로 읽혔다. 변호사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계속 기록하세요. 이 짧은 두 문장이 이 집의 관찰이 이제 증거 수집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했다. 며칠 후 인호는 갑자기 말을 꺼냈다. 여보 병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이렇게 계속 내가 돌보는 건 우리 둘 다 좋은 게 아니야. 그는 한숨을 쉬며 멀리 바라보았다. 요양원 같은 데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영숙은 전신마비라는 연극을 시작할 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남편의 진짜 속내를 깊이 실감했다. 처음엔 나를 돌봤다. 그러다 지쳤다. 그리고 버리려 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았다. 이렇게 남편의 초기 반응은 끝났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진짜 삶이 드러나기 시작할 차례였다. 새 간병인이 온다는 날 영숙은 그저 새로운 얼굴이 하나 더 들어오겠지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현관에서 들린 그 목소리, 피부 및 깊숙한 곳까지 기억하고 있던 그 끈적한 말투가 꽂히는 순간 영숙의 심장이 잠깐 멎는 듯 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이 말씀하신 박미선입니다. 남편 박인호가 몇 년 전 회사 후배라며 한번 데려왔던 여자. 이 집에서 은근하게 향수 냄새를 흩뿌리고 갔던 그 여자. 문틈 사이로 인호의 표정이 살짝 보였다. 놀라움을 감추려는 기색은 1도 없었다. 오히려 반가움이 스쳐 지나갔다. 미선이 들어오자마자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환자가 아니라 인호를 보고 있었다. 첫날부터 둘의 움직임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서로의 동선이 이미 합을 맞춰본 적 있는 사람처럼 딱딱 맞았다. 미선이 주방에서 물컵을 꺼내들자 인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물병을 건네주었다. 손과 손이 닿았고 둘은 순간적으로 익숙하게 웃었다. 영숙의 눈은 그 장면을 똑똑히 찍었다. 미선이 영숙의 근처로 와서 수액 라인을 확인하는 척 하다가 고개를 숙이고 작게 속삭였다. 보기엔 편안해 보이시네요, 정말.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녀의 입꼬리는 영숙이 못 움직인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의 미소였다. 잠시 뒤 인호가 침대 옆에 앉자 미선은 문을 슬쩍 닫았다. 그리고 마치 자연스러운 행동처럼 인호의 등 뒤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등이 너무 굳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으라고 했잖아요. 인호는 소파 기대듯 몸을 맡기며 그녀의 손목을 잡아 천천히 당겼다. 너 없었으면 진작 무너졌어. 둘은 마치 영숙이 물건이라도 되는 듯 바로 앞에서 팔을 포겠다. 영숙의 시야에 비친 부부 같은 두 사람. 그날 저녁 미선이 영숙에게 이유식 같은 죽을 떠먹이며 말했다. 잘 드셔야 해요, 어머님. 몸이 약해지면 더 빨리 요양원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녀는 숟가락을 들고 있으면서도 눈은 남편을 쫓고 있었다. 그리고 인호가 미선에게 말했다. 오늘은 내가 설거지할게. 고생했잖아. 영숙이 보는 앞에서 미선은 인호의 넥타이를 천천히 풀어주었다. 손이 목에 닿을 때 그녀는 아주 익숙한 사람에게 하는 톤으로 말했다. 집에선 이렇게 편하게 있어야죠. 밖에서는 항상 긴장하니까. 인호는 미선의 허리를 감았다. 아예 가리지도 않았다. 둘은 마치
이 집의 주인은 우리 둘. 이라는 태도로 움직였다. 잠시 후 인호는 미선을 침대 뒤 커튼 쪽으로 불렀다. 커튼 뒤에서 들리는 대화. 오늘 밤엔 좀 더 있다 가라. 여기서요? 어머님 코앞인데?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 괜찮아. 영숙은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귀는 또렷했고 표정은 미세하게 떨렸다. 커튼 뒤에서는 옷이 스치는 소리, 익숙하게 서로를 당기는 손소리, 희미한 숨소리가 이어졌다. 미선의 목소리가 가장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들렸다. 이제 진짜 우리 집 되는 거죠? 인호는 바로 대답했다. 곧. 조금만 더 참아. 미선이 웃으며 커튼 밖으로 나오자 영숙의 눈동자가 천천히 천장을 향했다. 천장에 빨간 조명, 몰래카메라, 모든 게 녹화되고 있었다. 저둘은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내 몸을 이미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다. 좋아. 그렇다면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다. 영숙의 눈이 아주 천천히 감겼다 뜨였다. 그건 시작하자는 신호였다. 박미선이 간병인 자리를 차지한 뒤 집은 완전히 달라졌다. 하루 두세 번 환자 확인하던 남편 박인호는 아예 병실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생겼다. 미선은 천사처럼 굴던 초반과 달리 점점 본색을 드러냈다. 아침마다 식판을 내던지듯 식탁 위에 내려놓고 말했다. 어머님은 많이 못 드시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요. 드셔도 소화 안 되잖아요. 영숙은 눈만 깜빡이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제 미선을 자극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움직이지 못한다는 건 상대에게 오만함을 준다. 그 오만은 결국 나를 돕는 무기가 된다. 며칠 동안 미선은 영숙이 의식을 거의 잃은 상태라고 믿고 나쁜 말, 은밀한 이야기, 그리고 남편과의 통화까지 모두 병실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내뱉었다. 어느 오후 미선은 핸드폰을 귀에 대고 병실 안에서 대놓고 말했다. 선생님, 전 이미 확신했어요. 어머님은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가 뭘 하든 절대 모를 거예요. 이제 요양원 보내고 집부터 정리하죠. 그녀는 고개를 돌려 영숙을 보며 잔인할 정도로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영숙은 다시 한번 눈을 깜빡였다. 그 깜빡임은 미선에게는 무의미한 반사작용이었지만 집안의 또 다른 인물 가사도우미 최수남에게는 신호였다. 최수남은 영숙이 가짜 전신마비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한 눈빛, 불규칙한 호흡, 그리고 아주 미세한 손가락 떨림들을 보며 확신했다. 여사님, 혹시 지금 들으시는 거죠? 영숙은 눈을 한번 감았다. 예라는 뜻이었다. 수남은 주변을 살피고 더 조용히 말했다. 요 며칠 남편분이랑 그 간병인 수상한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보험금, 요양원, 집 매각 그런 이야기들. 영숙은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수남은 그걸 더 말해달라는 신호로 알아챘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영숙은 눈을 2번 감았다. 부탁한다는 의미였다. 그날 밤 수남은 조용히 청소하는 척하며 남편과 미선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말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보험금만 들어오면 나머지는 쉽게 정리돼. 그러니까 빨리 서류 준비해야죠. 어머님은 상태가 악화된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하고요. 아, 그거? 이미 대충 해놨어. 그 말에 수남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녹음 버튼이 제대로 켜져 있는지 다시 확인했다. 수남은 그 녹음 파일을 그날 밤 변호사에게 보냈다. 변호사는 즉시 답했다. 변호사 문자. 좋습니다. 이제 진짜 움직일 때입니다. 다음 날 변호사는 병실을 방문하는 대신 수남을 통해 신호 코드를 전달했다. 1번 깜빡임 예. 2번 깜빡임 아니요. 천천히 1번 감기 주의. 빠르게 2번 녹음 중. 그날부터 병실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와 그 환자에게서 정보를 읽어내는 도우미, 무언의 작전실이 되었다. 미선이 남편과 통화할 때마다, 서류를 정리할 때마다, 보험 내용을 확인할 때마다 영숙은 눈과 숨만으로 수남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쯤 되자 인호와 미선은 환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믿음에 완전히 사로잡혔고 점점 더 대담해졌다. 어느 날 미선은 병실에서 아예 이 말을 했다. 선생님, 어머님 표정 좀 보세요. 이게 무슨 감정이 있어 보여요? 그냥 기계에 연결된 몸뚱이죠.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야. 그들은 환자의 눈앞에서 보험 설계서, 부동산 시세표, 요양원 계약서까지 펼쳐놓았다. 그러는 동안 모든 대화는, 모든 중얼거림은 전부 녹음되고 있었다. 영숙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끝났다. 저 둘은 나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는 저 둘을 버릴 증거를 쌓고 있었다. 몸은 누워있지만 판을 움직이는 건 나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천장의 작은 빨간 불빛, 몰래카메라 램프를 바라보며 마치 속삭이듯 마음속으로 말했다. 기다려. 모든 게 드러날 날이 곧 온다. 며칠 전부터 남편 박인호는 이상하게 들뜬 표정이었다. 퇴근 후 바로 병실로 오지도 않았고 미선과의 통화 시간은 점점 길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식탁 위에는 알록달록한 요양원 브로셔가 여러 장 펼쳐져 있었다. 이봐, 여긴 시설도 괜찮아. 비용도 적당하고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잘 돼 있대. 미선은 커피를 마시며 힐끗 쳐다보았다. 4인실이면 어머님은 어떤 분들이랑 지내시게 되나요? 그게 뭐 중요해? 잠깐만 있는 건데. 영숙은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틈으로 남편과 미선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들었다. 마치 라디오를 직접 귀에 대고 듣는 것처럼. 나를 살리겠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다. 대신 어디에 버려둘지만 말하고 있었다. 점심에 미선이 병실에 들어오며 종이들을 내려놓았다. 그중 하나는 요양원 입소 안내서였다. 어머님,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정말 좋은 곳만 골랐어요. 이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영숙은 아무 말할 수 없지만 눈동자만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눈동자를 수남은 놓치지 않았다. 수남은 식판을 치우는 척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사님, 요양원 얘기 진짜예요. 남편분이 거의 결정한 것 같아요. 영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던 오후 인호와 미선은 병실에서 아예 대놓고 회의를 시작했다. 입소 동의서만 받으면 돼. 서류에 사인만 아니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야. 어머님 손으로요? 지금은 도장도 못 찍지 않나요? 그럼 보호자 대리 서명으로 처리하면 되지. 의사한테 진단서만 잘 받아두면 돼. 도리어 미선이 더 조심하는 듯 했다. 혹시 자식들은 뭐라고 해요? 내가 이미 흘려놨어. 너희 엄마 상태 너무 심해서 내가 혼자 못 버틴다고. 다들 멀리 살아서 뭐라 할 입장도 아니라더라고. 그 말에 미선은 길게 숨을 뱉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영숙은 침대에 누워 그 대화를 생생하게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을 견뎠다. 저 둘은 내가 아직도 사랑하는 가치가 있는 아내인지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았다. 오직 돈, 시설, 정리. 그 단어들만 입에 올렸다. 대화 중 인호는 가방에서 중요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는 병실 테이블에 그것들을 쿵 내려놓았다. 이거 봐. 보험금 내역, 재산 목록, 인감증명서 복사본. 요양원 입소 동의서까지 다 준비해뒀어. 미선은 서류를 빠르게 훑어보고 말했다. 어머님 명의가 생각보다 많네요. 집도 예금도 꽤 있는데요. 인호는 피식 웃었다. 그건 다 표면적인 거야. 정작 큰 건 없어. 내가 아는 건 이 정도고 나머지는 뭐 숨겨놨겠지. 그 말은 영숙의 심장을 꽉 조이는 듯 했다. 그래. 너는 나를 평생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로만 봤구나. 하지만 바로 다음 장면이 영숙의 분노를 넘어 확신으로 바꾸었다. 미선은 서류를 넘기다 말고 영숙의 침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러곤 아주 천천히 마치 환자에게 들어봐라는 듯한 태도로 말을 건넸다. 어머님, 곧 좋은 곳으로 가실 거예요. 모든 게 끝나고 편해질 거예요. 그 말투엔 동정도 예의도 없었다. 오직 위선과 조급함만 섞여 있었다. 인호는 미선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답했다.
응. 우리도 이제 좀 편해져야지. 그 순간 수남이 병실 문 앞에서 그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었다.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녹음 버튼은 분명히 빨간색으로 켜져 있었다. 영숙은 움직이지 못했지만 머릿속은 누구보다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다. 잘했다. 계속 말해라. 너희가 말할수록 내가 이길 근거는 더 쌓여간다. 그녀는 눈을 조용히 감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그 감김은 이제 준비는 끝났다라는 신호였다. 남편과 미선의 요양원 보내기 계획이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던 날 변호사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변호사 문자. 이제 재산 움직일 때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흔적 없이. 그날부터 영숙의 반격은 시작됐다. 침대 위에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녀는 그저 숨쉬고 듣고 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지휘했다. 이 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나였지만 가장 위험한 사람도 나였다. 최수남은 늘 조용한 사람이었다. 말도 적고 존재감도 희미했지만 관찰력은 누구보다 날카로웠다. 그녀는 영숙의 요청도 없었건만 남편과 미선의 대화를 알아서 수집했고 눈 깜빡임 신호까지 완벽하게 이해했다. 이날도 수남은 조심스럽게 이불 위에 메모지를 밀어넣었다. 메모에는 단 한 줄. 변호사님이 도장과 암호를 요청함. 영숙은 눈을 2번 천천히 감았다. 가져가라는 뜻이었다. 몇 분 뒤 수남은 영숙의 침대 아래 숨겨둔 아주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차명 계좌 리스트, 비상금 통장 비밀번호, 그리고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작은 도장이 있었다. 수남은 떨리는 손으로 말했다. 여사님, 이걸 진짜 사용하실 건가요? 영숙은 눈을 한번 감으며 대답했다. 시간이다. 수남이 전달한 서류와 도장은 그날 오후 변호사에게 넘어갔다. 변호사는 곧바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영숙명의 부동산 신탁 계좌로 이동. 오래된 차명 계좌 합법적 절차로 정리 후 다른 관리인에게 이전. 주식 계좌 남편의 손이 닿지 않는 구조로 재편. 상속 구조 남편 목 최소, 자식 손 주기 부비중 확대. 갑작스러운 사망 대비 구조 남편에게 돌아갈 자산 거의 없음. 그리고 마지막 장치. 남편이 서류를 준비하는 순간 터질 폭탄. 증거 파일 자동 공개 트리거까지 설정했다. 변호사는 수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남편이 무언가 서류를 가져오면 바로 반격할 수 있습니다. 수남은 그 메시지를 조용히 메모해 영숙의 손 근처에 놓았다. 영숙은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다. 남편과 미선은 그 어떤 변화도 눈치채지 못하고 오히려 더 대담해졌다. 어느 날 2사람은 영숙 바로 앞에서 아예 대놓고 이 집을 어떻게 쓸지 이야기했다. 선생님, 어머님이 요양원 가면 여기 인테리어부터 싹 바꿔요. 벽지도 어둡고 냄새도 좀 나요. 좋지. 그리고 거실 큰 창. 거기다 커튼 말고 블라인드 설치하자. 둘이 사는 집답게. 둘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이 병실까지 들려왔다. 영숙은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차갑게 흔들렸다. 그래. 집도 돈도 내 인생도 이미 너희 것인 것처럼 구는구나. 밤이 되자 인호와 미선은 문을 반쯤 열어둔 채 대화를 이어갔다. 그들의 목소리는 침대 아래 숨겨둔 녹음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담겼다. 며칠 뒤에 서류에 사인만 받아내면 돼. 사실 뭘 사인하는지도 모르잖아. 어머님은 이미 그냥 껍데기죠. 그 대화를 듣던 수남은 녹음 파일이 제대로 저장되는 걸 확인하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끝났네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영숙은 눈을 아주 느리게 감았다 뜨며 좋다. 진행해라는 신호를 보냈다. 변호사는 다음날 수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남편이 서류를 들고 오는 순간 제가 바로 움직입니다. 녹음과 영상은 모두 준비됐습니다. 이제 여사님이 일어설 차례입니다. 영숙은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연극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조용한 확신이 떠올랐다.
그동안 나는 누워 있었지만 다음 장면부터는 너희가 무릎 꿇을 차례다. 천장 모서리에 빨간 불빛이 작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깜빡였다. 집 거실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일 준비로 정리되어 있었다. 과일 접시, 정성스러운 듯 놓인 다과, 깨끗하게 닦인 테이블.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족 모임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서로 다른 목적을 품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남편 박인호는 초조한 표정으로 시계를 보며 말했다. 곧 다들 올 거야. 엄마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같이 상의해야지. 그 말은 마치 자식들에게 동의를 받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확신에 찬 사람이 하는 말투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들, 작은딸, 막내까지 모두 도착했다. 각자 복잡한 표정을 숨긴 채 자리 잡았다. 마지막으로 현관문이 또렷하게 울렸다. 딱, 딱, 딱. 문이 열리자 정장을 단정하게 갖춰 입은 영숙의 개인 변호사가 들어왔다. 오늘은 저도 참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인호의 얼굴이 굳었다. 아, 예. 뭐 잘 됐네요. 서류가 많아서 좀 봐주시면. 거짓된 여유를 만들어 보였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되죠. 인호는 준비해온 흰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서류는 두꺼웠고 이미 사전에 미선과 손질한 흔적이 있었다. 여기 엄마의 요양원 입소 동의서,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 결정에 관련된 서류들이야. 너희가 다 같이 봐줬으면 한다. 자식들은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표정이 하나둘씩 굳어갔다. 아버지, 이거 치매 진행 동의서예요? 엄마 치매 아니잖아요. 의사한테 들은 적 없는데요. 인호는 슬쩍 미선을 바라봤고 미선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저 의사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셨다고. 그때 변호사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건 누가 작성한 겁니까? 모두의 시선이 인호에게 꽂혔다. 그는 식은땀을 닦으며 말문을 더듬었다. 그게 병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병원 문서 양식이 아닌데요? 긴 정적. 그 순간 변호사는 가방에서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다. 그렇다면 이걸 먼저 보시죠. 태블릿 화면에 병실 몰래카메라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남편 박인호와 간병인 박미선이 영숙의 바로 앞에서 손을 잡고 웃으며 보험금, 집 매각, 요양원 입소를 논의하던 장면. 영상 속 미선의 목소리가 또렷이 울렸다. 어머님은 이제 껍데기예요. 눈은 떠도 아무것도 못 알아봐요. 그리고 인호의 대답. 응. 지금이 기회야. 우리 이제 편하게 행복하게 살자 미선아. 자식들은 숨을 들이켰다.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다. 큰아들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아버지 뭐예요 이게. 엄마 앞에서 엄마를 버릴 얘기를. 작은 딸은 입을 막고 울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복도 깊은 곳에서 전동 휠체어 소리가 들렸다. 위잉.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전동 휠체어가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다. 그 위엔 한 달 넘게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하던 김영숙이 앉아 있었다. 자식들은 놀라 눈이 커졌고 미선은 입술을 떨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영숙은 천천히 휠체어를 멈추더니 손잡이를 움켜쥐고 전신마비 환자라면 절대 불가능한 동작을 시작했다. 팔을 든다. 몸을 세운다. 두 발을 바닥에 딛는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일어섰다. 영숙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신마비. 연극이었어.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 누가 누구를 버릴 준비를 했는지 이제 나 알겠지? 박인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뒷걸음질 쳤다. 여보 이건 오해야. 난.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오해라면 영상이 말해줘.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남편을 지나 미선을 향했다. 미선은 입술을 깨물며 떨었고 아무도 그녀를 감쌀 사람이 남지 않았다.
거실은 한동안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았다. 오직 영숙의 균형 잡힌 시선만이. 테이블 위에 서류, 가족들의 표정, 그리고 벽에 기대 흔들리는 남편 박인호를 차례로 훑었다. 비로소 인호가 더듬더듬 말했다. 여보, 나 그런 뜻은 아니었어. 난 그냥 상황이 힘들어서. 영숙은 조용히 손을 들어 그 말을 끊었다. 힘든 상황? 힘든 상황이면 아내를 버려도 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마치 오랜 연습 끝에 준비된 선언처럼. 미선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바닥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그냥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영숙은 미선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웃음 아닌 웃음을 지었다. 그러면 남의 남편을 간병인 명찰 달고 돌보면 되는 거니? 미선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변호사가 조용하게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김영숙 여사님께서는 지난 기간 동안 재산을 모두 재배치하셨습니다. 남편분의 상속 지분은 법적 최소치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자녀분들과 손주들 그리고 기부재단으로 분배됩니다. 자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눈을 주고받았다. 엄마가 이걸 언제?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 달 넘게 침대에 누워있으니 생각할 시간이 넘치도록 많더라. 짧은 침묵 뒤 막내가 눈물을 훔치며 물었다. 그럼 아버지는? 변호사가 대신 정리했다. 남편분 명의로 계획된 집 매각, 보험 처리 모두 무효입니다. 이미 취소 완료됐습니다. 인호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인호는 자리에서 주저앉듯 내려앉았다. 내가 이 나이에 뭐가 있다고. 이제 어떻게 살라고. 영숙은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고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전신마비 아내를 버릴 준비를 했지. 그럼 나는 배신한 남편을 버릴 준비를 한 것뿐이야. 그 말에 인호는 더 말하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할 명분이 없었다. 미선은 조용히 일어나 문 쪽으로 갔다. 죄송합니다. 저 떠날게요. 그녀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대로 집을 나갔다.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뒤 영숙은 가족들을 향해 천천히 말했다. 나를 망치려는 사람은 많았지만 나를 일으킨 건 내 판단이었어.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자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며칠 뒤 영숙은 조용한 사무실을 빌려 새로운 간판 하나를 걸었다. 김영숙 생활안정기금. 그녀는 수남과 변호사에게 말했다. 나처럼 약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쓸 거예요. 내가 겪은 일을 누군가는 겪지 않게. 수남이 미소를 지었다. 여사님, 이제 정말 일어나셨네요. 영숙은 창밖의 햇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을 시험하면 결국 나도 시험대 위에 선다는 걸 알았어. 근데 그 시험, 나는 이겼어. 그녀의 얼굴에는 침대 위에서 한 달 넘게 눌러 살던 억눌림도 슬픔도 불안도 없었다. 딱 하나, 스스로 걸어나가는 사람의 표정만 남아 있었다.